우리가 흔히 독립성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자유나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인 해방감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다룰 이야기의 주인공인 저널리스트 이자벨 모냉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독립성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립니다. 아, 완전히 다른 의미요? 네, 휠체어에 앉아서 그 차가운 금속팔을 잡고 자기 몸무게를 겨우 1cm 끌어올리는 그 뼈를 깎는 고통의 단순한 행위로 축소되어 버린 거예요. 와, 1cm?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두 발로 산책을 나가는 그 아주 당연했던 일상들 있잖아요. 그 모든 통제권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징발라 버린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들 겁니다.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내 정신이랑 육체가 영원히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거든요. 내 의지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몸이 불편해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네.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가 송두리째 끊어져 나가는 엄청난 공포와 직면하는 일이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그 끔찍한 단절의 공포, 그리고 그것을 마주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자료가 르몽드에 실린 칼럼이었죠. 맞습니다. 김형래 편집장이 작성한 칼럼인데요. 프랑스 작가 이자벨 모냉의 뇌졸중 극복기, 일어나 다시 걸어라, 이 책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눈물겨운 의학적 투병기를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될 그 신체적, 정신적 시련 앞에서 산산조각난 자아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하는 심층 탐구가 될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서사는 2023년에 시작되는데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식인 이자벨 모냉에게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덮칩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진 거네요. 네, 신체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질병 그 자체보다 그녀가 마비된 자신의 몸을 처음으로 객관화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객관화해서 마주한다고요? 네, 재활 초기에 물리치료사의 기록지를 우연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현재 상태가 아주 건조하게 딱 두 단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두 단어라면 어떤 단어였죠? 바로 축 늘어진 몸이었죠. 와, 축 늘어진 몸. 작가로서 예리한 지성을 뽐내던 사람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통제불능의 고깃덩어리로 전락했다는 걸 그 활자로 확인했을 때 충격일 텐데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메커니즘이 약간 이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동안 내가 직접 코딩하고 완벽하게 다루던 최고급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비유 좋네요. 어느 날 갑자기 키보드 선이 툭 하고 뽑혀버린 느낌 말입니다. 컴퓨터 본체, 그러니까 뇌와 자아는 아주 멀쩡하게 돌아가고 의지도 충만한데 그걸 바깥 세상으로 입력할 연결교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아, 입출력이 단절된 상태군요. 네, 정비사가 와서 이 시스템은 이제 목통입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그 단절감 말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뇌와 육체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인간이 겪는 정체성의 붕괴를 정말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녀가 그 축 늘어진 몸이라는 문장을 보고 과연 어떤 심리적 반응을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보통은 화를 내거나 부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흔히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시련이 닥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난 금방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이른바 독성 긍정에 빠지죠. 아, 억지 긍정이 오히려 독이 된다. 네. 그런데 모냉 작가는 물리치료사가 적은 그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현재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나는 이제 그저 축 늘어진 몸일 뿐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패배주의 아닌가요? 패배주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랑 현실을 수용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좀 헷갈리는데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언뜻 보면 포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극진적 수용은 체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진적 수용이요? 네, 체념이
어차피 끝났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면 수용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정확히 진흙탕 바닥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아, 내 위치를 인정하는 거군요.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보는 GPS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회복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탐색하려면 일단 나의 현재 위치부터 정확히 찍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을 알아야 하니까요. 과거에 화려했던 작가의 모습에 미련을 두고 난 이런 환자가 아니야 라면서 GPS를 속이면 뇌는 결코 새로운 회복의 경로를 그려내지 못합니다. 와, GPS를 속이면 안 된다. 네, 축 늘어진 몸이라는 바닥을 직시하고 뼈아프게 인정하는 행위야말로 거짓된 환상을 깨고 진정한 뇌가소성, 즉 뇌의 신경회로를 새롭게 연결하는 진정한 재활의 첫 출발점이 되는 셈이죠. 아, 현재의 절망적인 좌표를 정확히 찍어야만 다음 경로를 제대로 탐색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잔인한 현실을 직시한 그녀의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첫 번째 경로는 대체 어디였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거창한 목표, 예를 들어서 반드시 예전처럼 뛰어다니겠다, 이런 허황된 다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작고 현실적인 목표였죠. 맞아요. 아주 작고 세밀한 마이크로 목표를 향한 물리적인 투쟁이 시작되죠.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단 하나, 휠체어에서 일어나 내 두 발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는 메커니즘은 절대 한 번의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마비된 왼쪽 대신 온전한 오른팔로 금속발을 퍽 쥐고 죽으림을 다해 당기는 과정. 그건 단순히 근육을 수축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허벅지에 미친 듯이 힘을 주면서 뇌세포 하나하나에 다시 연결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지독한 신경학적 투쟁인 거죠. 신경학적 투쟁이라 표현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마침내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휠체어에서 스스로 딱 일어섰을 때 모냉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다시 평등해진 듯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라고요.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책이나 철학에서 평등을 논할 때 보통 사회적인 권리나 경제적 부의 분배 혹은 법 앞의 평등 같은 좀 거시적인 구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인 평등을 떠올리기 쉽죠. 어떤 무기력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네, 그 시선 말입니다. 네, 그 물리적인 눈높이의 획득이 곧 평등이라는 이 뼈저린 깨달음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시선의 권력이 가진 심리학적 무게를 짚어내는 게 사실 이 텍스트의 백미죠. 물리적으로 상대를 계속 올려다보는 상황이 지속되면 인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약자, 수동적인 의존자, 즉 의료진의 처분만 기다리는 환자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아, 뇌가 스스로를 약자로 세팅해버리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금속발을 당겨서 스스로 중력을 이겨내고 시선을 수평으로 맞추는 순간 그녀는 치유의 대상에서 치유의 주체로 권력을 되찾아온 겁니다. 치유의 주체가 되었다. 네,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시죠. 당신을 압도하는 거대한 무력감이 덮쳤을 때 당신을 다시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줄 당신만의 아주 작은 휠체어에서 일어서기 같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통제권을 조금이라도 되찾아오는 그 1cm의 움직임 말입니다. 일상의 무력감을 깨는 나만의 1cm라 와 진짜 묵직한 화두네요. 자,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두 발로 일어서며 세상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던 게 단순히 개인의 그 초인적인 의지력 하나만으로 가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녀가 죽을 힘을 다해 잡고 있던 금속 바의 반대편, 그 하중을 함께 버텨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바닥에서 일어설 때 반드시 필요한 연결망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칼럼에서 모냉 작가는 물리치료사인 마갈리와 티보를 향해서 나의 영웅이라고 부르며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진짜 믿고 의지한 거네요. 사실 사람이 중증질환이나 거대한 불행을 맞닥뜨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잃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무슨 기적의 치료법 같은 허상에 매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절박하니까 귀가 얇아지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정통 의학 전문가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저는 그녀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방식 중에서 보조기 전문가 앙리가 만들어준 맞춤형 보조기에 얽힌 에피소드를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아, 그 보조기 이름 붙여준 거요? 네,
모냉 작가가 그 차가운 금속과 플라스틱 덩어리인 의료용 보조기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제작자인 앙리의 이름을 따서 앙리에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앙리에트. 귀여운 이름이죠. 이 대목에서 좀 신기했던 게 보통 사람들은 휠체어나 지파미, 보조기 같은 기구에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거든요. 나의 약점, 내 몸이 망가졌다는 증거니까 웬만하면 감추려고 한단 말이죠. 맞아요. 숨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에 친근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 이거 엄청난 심리적 트릭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인화의 아주 훌륭한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생물에 이름을 붙이고 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애교가 아닙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고도의 인지적 전략이죠. 아, 전략이었군요. 상징에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가기 위해 든든하게 손을 맞잡은 파트너이자 협력자로 뇌 안에서 재프로그래밍 되는 겁니다. 수치심을 연대감으로 치환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기제죠. 결핍의 상징을 든든한 파트너로 바꿔버리는 뇌의 재프로그래밍. 진짜 놀라운 통찰이네요. 그리고 그 연대감의 가장 깊은 곳에는 전문가와 파트너를 넘어 가장 원초적인 지지망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 니콜라와 아들 쥘의 존재가 칼럼 곳곳에 아주 따뜻하게 스며들어 있죠. 네. 첫째화를 마치고 남편에게 오늘 물리치료사가 어땠는지 시시콜콜 조잘거리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보조기 없이 처음으로 아주 위태로운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아들 쥘이 그걸 영상으로 기록하며 함께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들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한번 보시죠. 지독한 개인주의와 파편화된 핵가족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독립체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을 받습니다. 맞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특히 초고령 사회로 갈수록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강박이 노년층을 무겁게 짓누르죠. 하지만 모냉의 서사는 그 강박의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어떤 식으로 반기를 드는 거죠?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역설적에게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인프라는 가장 전통적인 가치, 즉 가족 간의 무조건적인 정서적 유대와 타인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가족에게 의존할 줄 아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열쇠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라는 영웅들의 지도, 앙리에트라는 든든한 파트너, 그리고 가족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대지를 딛고 모냉 작가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두 발로 서서 세상을 마주하자마자 예전에는 아름답게만 보이던 그 세상의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군요. 네, 걷지 못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 곳곳에 도사린 숨겨진 장벽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신체적 제약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각성의 단계입니다. 세상의 물리적 인프라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또 불친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녀가 계단 오르기 훈련을 하던 중에 불쑥 깨닫게 되는 에피소드가 뇌리에 진짜 깊게 박히더군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계단들, 그 오른쪽에 난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녀가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오른쪽 난간이요? 모냉 작가는 왼쪽 신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려면 반드시 온전한 오른팔로 난간을 꽉 잡고 몸을 지탱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난간이 아예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녀에게 그깟 계단 몇 칸은 개인의 의지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정말 뼈아픈 발견이네요. 건강한 사람들의 눈에는 투명하게 숨겨져 있던 그 세상의 구조적 결함이 그녀의 절박한 발걸음 앞에서 아주 무자비한 본색을 드러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장애인이나 건강한 청년의 눈에는 한쪽 난간이 없다는 게 기껏해야 미관상의 문제이거나 아예 인지조차 되지 않는 사소한 디테일일 겁니다.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다들. 하지만 그 사소한 디테일이 누군가에게는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이 대목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환경 설계, 이른바 보편적 설계가 왜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필수적인 기본 골격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증명해 주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자료를 읽어내려가면서 막 소름이 돋았던 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상이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조작된 비디오 게임 맵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게임 맵이요? 네, 그러니까 이 맵은 젊고 건강하다는 아주 일시적이고 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유저들만을 위해 철저히 편향되게 설계되어 있어요. 게임 초반에는 식당, 도서관, 극장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맵이 활짝 열려 있죠. 튜토리얼 단계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플레이어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라는 디버프에 걸리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라는 조건이 부여되는 순간 게임 맵의 70% 이상이 새까맣게 잠겨버리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것 투성이가 되는군요. 식당 입구에 작은 턱 하나, 난간 없는 계단 하나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길이 완전히 끊겨버려요. 이건 플레이어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임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게임 맵 자체가 지독하게 불공평한 룰로 코딩되어 있었던 것뿐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불공평하게 코딩된 비디오 게임 맵이라는 비유는 독립과 자립의 책임을 대체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군요. 우리는 흔히 시련을 극복하는 서사에서 개인의 눈물겨운 불굴의 의지만을 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냉 작가가 휠체어에서 일어선 그 기적 같은 의지 말이죠. 하지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자립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어서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개인의 마음속에 계단으로 오를 용기와 의지가 충만하게 타오른다 해도 결국 사회가 그 계단의 오른쪽 난간을 설치해주지 않으면 그 인간은 영원히 1층에 고립되어야 합니다. 결국 한 인간의 자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개인의 정신력이 아니라 그 사회가 제공하는 물리적 구조적 인프라라는 뼈아픈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일어설 권리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지만 내가 걸어갈 길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은 사회의 몫이자 거대한 구조의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칼럼을 쓴 김용래 편집장 역시 이 통찰을 바탕으로 매우 실천적인 제언을 남깁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시니어 계층 스스로가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결함에 대해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사회의 구속으로 물러나 보호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상 속에 숨어있는 오른쪽 난간 없는 계단들을 찾아내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물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네, 사회 전체를 더 보편적이고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시대를 이끌어갈 성숙한 시니어의 진중한 책임이자 연대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되는군요. 오늘 이자베 모낭의 그 경이로운 극복기와 김용희 편집장의 예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건강을 잃었다 되찾는 뻔한 스토리를 넘어서 인간 존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통찰의 궤적을 찬찬히 짚어보면 그 깊이가 정말 남다릅니다. 무너져버린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바닥에 있는 축 늘어진 몸의 상태를 날카롭게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현대사회의 고립된 강박을 버리고 기꺼이 전문가와 기구 또 가족이라는 연결망에 자신의 취약함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연대의 힘, 정말 대단한 과정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일어섰을 때 내 몸이 나아진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세상의 장벽을 향해 시선을 던지는 예리한 사회적 각성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이 존엄을 잃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스스로를 구원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의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서두에서 제가 당신의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그 절망적인 하룻감에 대해 상상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었죠. 이제 모냉의 여정을 함께 걸어본 지금 이 시간의 끝에서 당신의 뇌리에 깊이 박힐 마지막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이동과 소통의 통제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면 그 칠흑 같은 무력감 속에서 휠체어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꽉 움켜쥘 당신만의 금속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발을 쥐고 의지할 당신 삶의 악리에 뜨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너무나 젊고 건강해서 당신의 튼튼한 두 다리로는 도저히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휙
휙 지나쳐버리는 당신 일상 속 길거리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닫혀버리는 절벽과도 같은 오른쪽 난간이 없는 계단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우리는 언제쯤 내가 다치기 전에 그 불공평한 맵의 버그를 먼저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성숙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깊고 묵직한 생각의 바다에 저희와 함께 기꺼이 뛰어들어 주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울 단단한 금속발을 닦아두고 세상에 지워진 난간들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칩니다.